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6월 3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막판 전국 곳곳에서 가열된 네거티브, 여러가지 논란 탓에 선거 전망은 그야말로 깜깜이 수준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망, 김성수 정치평론가로부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의 인터뷰에 앞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새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지워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접 부지 매입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던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遺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이 중국 천안문 사건 25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천안문 사건 좀 자세히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천안문 사건 어떤 배경으로 일어난 거죠?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선언한 후 중국은 큰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고요. 당 고위 간부들의 부패도 심각해졌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일어났고요. 1989년 4월에 학생들의 지지를 받던 개혁파 후야오방 전 총서기가 갑자기 사망한 것을 계기로 천안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당시 시위에 나선 학생들이 요구했던 것들 어떤 거였습니까? 학생들은 후야오방의 복권과 당 지도층의 재산 공개, 그리고 언론 자유 등을 요구했습니다. 5월에는 대학생 1000여 명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그래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5월 20일 당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100만 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이 계엄령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6월 4일에 천안문 광장에서 계엄령이 시위대를 무력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15,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25년 전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당시 시위 참가자들이 요구했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주장한 신국민운동 주동자는 최근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시위대가 요구했던 언론의 자유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작년에 인터넷 군대를 조직해 여론전에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고요. 어제 중국의 인터넷 검열 감시기구는 천안문 사건 25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이 구글 검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도 요즘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후야호방 전 총서기에 대한 복권도 없는 상태고요. 예. 천안문 시위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대만과 미국 등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직후에 서구식 입헌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 그리고 언론 독립 등은 공산당의 집권을 위협하는 사조라고 규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 주석의 집권 기간 동안에는 천안문 사건에 대한 재평가가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있는 동안에는 재평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전망이군요. 네. 홍콩에서는 기념 집회가 있었다고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홍콩에서 약 3,000명의 시민들이 집회를 벌였고요. 이들은 육사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일당 독재를 끝내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는 최근 시진핑 정부가 중국을 더 엄격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은 최근 25년 만에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천안문 사건 이후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를 매년 열고 있는데요. 예. 내일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예. 아무래도 25주년 이런 또 상징성 때문에 긴장감이 높을 것 같은데 중국 천안문 광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 당국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 주변에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공안과 무장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돼 강도 높은 보안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객과 시민의 가방을 엑스레이 검색대로 검사하고 심지어 음료수병에도 인화성 위험물질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경찰은 외지 차량을 단속하고 있고 주변 주요 도로는 차량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예. 중국 정부가 최근까지도 이 천안문 사건 관련 활동들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989년 이후 중국에서는 관련 집회가 거의 없었고 중국 국민들은 아직도 천안문 사건에 대해 대놓고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여전히 인권운동가와 언론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만 자유시보는 어제 중국 당국이 천안문 사건 25주년을 앞두고 체제를 비판하는 언론인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예. 천안문 광장을 취재하던 외신 기자들 중 일부도 공안에 체포돼 조사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있지 않나요? 네, 중국 외신기자클럽은 어제 성명을 발표해서 중국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중국 당국이 천안문 사건 25주년 취재를 봉쇄하기 위해 외신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클럽은 특파원과 현지 직원들이 공안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중국 당국에 복종하지 않으면 후과가 있을 거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면서요. 이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후 25년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벌써 내일이면 25주년이 되는 천안문 사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다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탄소 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미국이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 비해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발전소 온실가스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국제 차원의 규제인데요. 미국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책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규제안이 시행되면 각 주에서는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거나 연료 효율이 높은 기술을 도입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예.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이런 내용을 입법화하려고 시도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실패했는데요. 2009년 유엔 합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83% 줄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는 이번 규제안이 입법부의 반대와 법적 공방을 이겨내야만 미국의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 6월 4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6.4 지방선거 투개표 특별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서울 동숭동 벙커원 스튜디오에서 딴지 라디오와 공동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자정까지 국민TV의 개표 방송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 방송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오는 6월 4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투개표 특별방송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취를 바랍니다. 아침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예, 6월 3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 내일인데요. 예. 관련 기사들이 오늘 지면에 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에 돌아가는 판세가 어떠한지 오늘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4면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입틀 앞둔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새누리당은 강세 지역인 부산과 대구에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부산은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한 데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당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열세 또는 백중열세 사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백중열세가 아니라 열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막판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진단입니다. 새누리당은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백중 경합지역을 9곳으로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 백중 우세는 대구, 경합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렇게 6곳, 백중 열세는 부산, 인천 이렇게 2곳으로 꼽았습니다. 예. 열세는 어디냐? 일단 광주, 전남, 전북이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이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 세종은 당 자체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외부 여론조사에서는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경기와 대전은 외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지만 당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은 열세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핵심 당직자는 서울은 적극 투표층에서 많이 지는 것으로 나온다라면서 인천은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며 그나마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 싸워볼 만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남, 전북, 광주는 당연히 열세로 평가를 했고요. 새누리당은 울산, 경남, 경북, 제주 이렇게 4곳을 당선 안정권으로 꼽았습니다. 대구를 합하면은 5곳을 당선 가능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합 지역인 강원과 대전, 세종 중 한 곳을 합치면 최대 7곳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50%를 넘고 있는데 후보 지지율은 30에서 40%대에 머물고 있다라면서 세월호 참사 여파도 있고 부동층이 많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솔직히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새누리당 분석이었고요. 예.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야당 쪽은 좀 엄살이 강해 보입니다. 현역 광역단체장의 수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기와 인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겨도 아주 어렵게 이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질 경우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졌을 경우 어떤 여파가 있는지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천과 세종, 백중 열세 지역으로 꼽았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인천, 지금까지 외부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송영길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인천이 지금 맹추격을 당한 상태고 거의 동률에 이르렀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지지율 추이를 본다면은 새누리당의 역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최문순 후보 그동안 쭉 모든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1위를 유지했었는데 말이죠. 최응집 후보의 그 마지막 막판 뒷심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문순 후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새누리당 관계자가 솔직히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드렸죠. 예. 여기서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에 밑줄을 긋고 이제부터 관련한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캐스팅 보트 쥔 40대 낀 세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40대 유권자는 전체의 21.7%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50대입니다. 19.7%. 그 다음이 30대 19.2%. 그 다음이 20대 이하인데 1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대 유권자는 총 896만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비율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전투표에 참여한 40대 유권자는 89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만 사전투표를 했다는 얘기죠. 예. 이 정도 사전투표율이면은 전 세대 중에서 몇 번째일까? 뒤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평균 사전투표율 11.49%보다 1%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이야기해서 선거 당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40대가 아주 많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40대잖아요.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바쁜데 투표 당일날 하지, 시간 내서 사전투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상당수 30, 40 세대 중에는 이 투개표 과정, 이게 뭔가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예. 이 사전투표했다가 내 표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겠는가? 그날 하겠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단 말이죠. 자, 2010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당시 40대 투표율은 55%인데 평균 투표율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20대, 30대보다 더 적극적인 투표층이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에 조사한 투표 의향 조사에서도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40대가 54.3%였습니다.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다고 해서 투표 참여 자체가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40대는 의견이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이랬다, 이렇게 가변성이 매우 큰 집단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 직전에 40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 61, 부정 28 이랬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뒤집혔습니다. 긍정 39, 부정 52 이랬습니다. 전문가들은 40대의 사전투표율이 낮은 것은 신중하게 여론을 살피며 결정을 미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40대는 세월호 참사와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로 정부에 실망한 감정이 남아있는 세대라면서 이들의 사전투표율이 낮아서 결국 선거 당일 40대가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는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한국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눈 부릅뜬 앵그리맘, 태풍의 눈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머릿기사입니다, 이게. 6.4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최근에 적극 투표층으로 돌아선 유권자는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유권자들이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으로 많이 돌아선 것으로 분석이 돼서 6.4 지방선거는 40대 여성, 이른바 앵그리맘의 표심이
승부를 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40대 유권자 가운데서도 여성들의 적극 투표 의향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안산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40대 여성의 적극 투표 응답은 최근 조사에서 그 앞선 조사보다 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그렇고요. 서울과 인천도 각각 14.1, 9.3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여성 계층에서 세월호 참사의 이런 여파, 이런 것들이 커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 선거에서 앵그리맘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40대 여성 계층에서 투표 의향뿐 아니라 지지 성향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40대 여성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걸 봤더니 김진표 후보가 남경필 후보를 이기는 추이, 이 추이에 힘을 실어주는 계층들이 바로 경기도 40대 여성들이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 전문가들은 40대 여성이 통상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이게 상당히 이채로운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는 40대 여성이 이 야권 지지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일련의 흐름은 선거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전 투표율. 예. 조선일보의 분석은 사전 투표율과 관련한 그런 기사인데 40대의 그 투표 참여율이 낮지 않았습니까? 반면 높은 계층을 보니까 20대였는데 특히 20대 여성의 높은 투표율이 주목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에는 예상과는 다르게 30, 40대 앵그리맘보다 20대 앵그리 시스터, 화난 누이의 참여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됩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의 성별, 연령별 투표율로 보면은 20대 여성의 투표율은 10.53%로 30대 8.73, 40대 8.55, 50대 9.28, 60대 9.14%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전체 여성 투표율은 9.2%였습니다. 20대 여성 투표율, 최근 여러 선거에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가장 낮았습니다. 정치 무관심층으로도 이렇게 분류되기도 한 층이 바로 20대 여성층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표심은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30, 40대 여성, 이른바 앵그리맘이 가릴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사전투표에서 20대 여성이 이 전체 여성 투표율의 견인차 역할을 한 걸로 봤을 때 앵그리 시스터의 그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전통적으로 20대 투표율은 낮지만 이번에는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동료 의식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0대 뿐만 아니라 주목되는 층이 있죠. 바로 부동층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부동층 비율이 25%였습니다. 그 전주보다도 6%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경기, 강원, 충북, 부산 순으로 부동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격전지로 불리는 여야 모두 백중 지역으로 꼽는 이 지역에서 부동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동층은 과연 어느 쪽에 좀 더 표심을 허락할까? 이에 대해서 윤희용 민정치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부동층은 선거 유세 마지막 날과 투표 당일까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은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거 선거가 여권 지지층이 먼저 결집하면 막판에 야권 표심이 한데 뭉치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양상이다.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 표출이 제약된 상태라서 세월호 사태 여파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당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예. 하지만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은 지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숨어있는 성난 야권 유권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투표 당일 여권 심판론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끼리도 숨은 여권표가 있다, 숨은 야권표가 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분분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3면을 보면요. 내일 뚜껑이 열렸을 때, 육사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만은 져서는 안 된다라는 여야의 이른바 급소를 짚고 있습니다. 이곳만은 지켜야 한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여야 17개 광역단체장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여야 각자 급소 지역이라 할 만한 곳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기도와 부산입니다. 현재 서울은 열세, 인천은 백중 열세로 새누리당은 파악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야당에 내줄 경우 수도권 전패가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야당 시절인 1998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3곳 모두 IMF 책임론으로 여당에게 패한 적이 있었지만 여당으로서는 그 이후로 수도권 전패는 없었습니다. 수도권 전승은 있었죠. 자, 만약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수도권 3곳을 모두 야당에게 내준다면 친박 주류의 여권 권력 구도가 휘청이면서 청와대의 새누리당 장악력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도 야당에게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한겨레의 분석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부산에도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부산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안방이었습니다. 1995년 그때 노무현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선거 아니었습니까? 자,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 막판까지 오고돈 무소속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대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새누리당이 패하면 영남과 호남으로 갈린 지역 주의에 의미 있는 균열이 나는 정치적 대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여권으로서는 친박 핵심인 서병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진다면 박근혜 정권의 조기 레임덕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한겨레 분석입니다. 새누리당이 색깔론까지 동원해가면서 막판 보수표 결집에 총력전을 펴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과 광주를 사수해야 합니다. 인천, 광주. 경기에서도 지금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인천마저 진다면 수도권은 1승 2패입니다. 지금 수도권 3곳 가운데서 서울, 인천에 야당이 단체장을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개 지역을 더 잃게 되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 패배로 결론이 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겨도 말이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된다면 결국 지금 지도부 교체 요구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광주 선거 결과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주도한 전략공천의 정당성 여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윤장현 후보가 무소속 강훈태 후보에게 패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새누리당은 경기도와 부산,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과 광주 여기가 급소입니다. 만약에 대구시장도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이. 이건 국정운영 주도권 정도가 아니라 레임덕이 바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구청장 어떨까요? 25개 구가 있는데 말이죠. 예. 현재 판세는 경합 지역이 크게 줄고 지역별로 여야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꾸준히 앞서면서 구청장 판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합 지역이 크게 줄어든 것은 당초 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경합 지역으로 고전하던 서남권 3곳,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표심이 야당 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이들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지역에서 구청장 후보들이 고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박영선 원내대표 등이 총출동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강남 3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가운데 광진, 동작, 성동, 중구, 중랑구에서 새정치연합에 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 중랑구가 말이죠. 김한길 대표가 지역구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새누리당 측은 지난번에 비해서 당선자 수가 좀 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서울은 절반 정도를 가져가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남은 기간 도봉, 용산, 양천구 같은 이런 경합지역 내지는 경합 열세 지역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에는
25곳 가운데 21곳을 민주당이 차지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구청장 선거에서 압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째 야당 15곳, 여당 8곳에서 우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떨까요? 인구 100만 이상의 경기도에 그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이렇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혹은 100만에 육박하는 슈퍼 기초단체. 판세 분석을 종합해보면은 새누리당은 고양시와 용인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천시와 성남시, 수원시에서 각각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여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은 용인시, 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부천, 성남, 수원시, 백중한 곳은 바로 고양시 이렇게 분류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전국 기초단체장 판세는 어떠냐? 이 경향신문하고 조선일보가 다릅니다. 경향신문은 여당이 113곳, 야당이 68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이 관건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 반면에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은 100곳, 새정치민주연합은 110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군수 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자리는 226곳입니다. 이게 각 정당들이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네. 판세를 분석한 결과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계일보를 보겠습니다. 또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일보도 보겠습니다. 고승덕 후보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부인 서울의 교육감 선거가 그야말로 막판 대변수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목전에 두고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던 고승덕 후보의 딸이 사상 초유의 아버지 낙선운동을 벌이면서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보수 후보 2명의 우위 속에서 진보 단일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 전개되던 서울 교육감 선거는 하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그런 상황으로 떠올랐습니다. 각각 보수 후보 대표를 자임하면서 여론조사 수위를 다투던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는 어제도 고승덕 후보 딸의 폭로 배경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앞서서 고승덕 후보의 딸 캔디 고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외면한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라면서 고승덕 후보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파문이 확산되니까 문용린 후보는 폐륜 행위라면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고, 고승덕 후보는 문용린 후보를 겨냥해서 정치 공작 의혹으로 맞선 바 있는데요. 자, 이번 사태 고승덕 후보에게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플러스의 임상열 대표가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교육감 선거인데 딸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함으로써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며, 다만 고승덕 후보에게서 이탈한 표심이 문용린 후보나 조희연 후보에게 얼마나 갈지 이건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3면을 보니까 말이죠. 고승덕 후보와 중앙일보의 단독 인터뷰가 있군요. 예. 어제 그 고승덕 후보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사실상 집거했습니다. 일단 딸 캔디 고 씨와의 관계가 딸의 글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캔디 고 씨가 연락 한 번 없었다라고 한 데 대해서 고승덕 후보는 몇 달 전 딸이 한국에 왔을 때 딸 심부름으로 은행에 가서 미국의 딸 계좌로 돈도 붙여줬고, 몇 년 전에는 남매가 자랄 때 사진이 담긴 디지털 액자를 선물 받았다면서 며칠 전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할 때까지도 이상한 낌새를 못 느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딸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재혼한 아내가 원하는 입양도 딸이 반대해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승덕 후보의 말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처음 꺼내는 이야기지만 재혼한 아내와 10년 동안 불임이다. 아내는 입양을 원해서 3년 전부터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매주 봉사한다. 딸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입양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서 기자가 딸은 경제적으로도 교육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물어보니까
전처는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우기 원했지만 유학 시절 어머니가 2번 쓰러졌고 장손으로서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빼앗기다시피 이혼을 했고 시가 30억이 넘는 동부 이촌동 60평짜리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고 나는 빈털터리가 됐다. 예. 그러면서 고승덕 후보는 문용린 후보와 관련한 의혹도 거듭 제기했는데요. 딸의 글이 올라온 후 바로 번역돼서 언론에 제보된 걸 보면 공작이 의심된다. 여론조사에 밀려서 절박했던 문용린 후보가 잘 알고 지내던 캔디고 씨 외삼촌, 그러니까 박태준 전 포철 회장 아들인 박성빈 씨에게 먼저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편 고 후보와 재혼한 전 경향신문 기자 이무경 씨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남편 책상에 고릴라 로봇 인형과 오래된 종이 접기가 놓여 있는데 어버이날 아들이 고승덕 후보에게 준 종이 카네이션이다 라면서 가끔 한국에 들르는 아이들을 만나고 와서는 딸이 아빠를 원망하고 있다면서 결혼식에 초청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여성지에 나는 스토리 같기도 하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말이죠.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고승덕 후보의 전처 박유아 씨가 박태준 전 회장의 딸이죠. 박유아 씨가 또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죠. 고승덕 후보가 딸과 입양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금시초문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캔디 고 씨가 한국에 왔을 때 고승덕 후보와 만났다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해명하지 않겠다. 작정하고 뭔가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정사를 들추어내는 것은 딸 글의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다. 딸도 공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고승덕 후보가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억울함이 내 인생의 키워드라서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승덕 후보가 날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승덕, 문용린 두 후보 사이에 이 공방, 이 물밑에는 친이 친박 개파 갈등이 있다, 이런 한국일보의 사면 시각도 눈길을 끕니다. 여권 안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 기반을 분열시켰던 갈등 요인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요. 예. 18대 국회 당시에 고승덕 후보 친이계로 분류됐죠.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의혹과 관련해서 앞장서서 소방수 역할을 했던 인물도 바로 고승덕 후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 돈봉투 사건으로 친이계와 등을 졌지만 다시 화해를 했고 지금 고승덕 후보 캠프에 추측을 이루는 인물들이 친이계고요. 반면에 문용린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이걸 접고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교육감 재보선에 출마해서 당선된 대표적인 친박 인사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갈등은 결국 친이 친박계의 또 다른 라운드에서의 갈등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8시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대 박원순, 박원순 대 정몽준 두 후보 간의 맞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선거 이틀 전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동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니요 이렇게. 이때 선거 토론 사회의 달인 손석희 앵커가 제지하고 나서는데. 아니요, 그건 저희가 원래 양쪽에서 합의한 룰은. 이건 안 됩니까? 예, 1분의 답변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이정희 대표의 통진당의 도움을 받았고 그분들과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시겠다고 발표도 했는데 통진당이 운영하는 서울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망가뜨리려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성공하시고. 거리에서는 어땠을까? 서울 강남 유세에서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하면 강남에서 박원순이가 정몽준을 이깁니까? 되겠습니까? 하여간에 최근에도 보면 강남에서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크게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기가 막히세요? 저는 가슴에서 피가 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실 거죠? 서울 강남 주민에게는 우리가 남이가를 호소하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산업재해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얘기 하죠.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이게 불필요한 유세를 찾아와서 분위기를 방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쳐다보실 필요 없어요. 저 뒤에 몇 분들이 와서 우리 이렇게 하는 유세를 좀 부담을 주는데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누구 처벌해라, 누구 구속하라 이렇게 써있는데요. 만약에 저분들이 박원순 후보와 관련이 돼서 박원순 후보 측에서 저런 일을 했다면 박원순 후보야말로 처벌되고 구속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코엑스의 가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심판 매수했다는 뉘앙스로 말해 파문을 낳았는데 관련해서 2012년 JTBC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었으니 이탈리아에서는 뭐 굉장히 국민들이 뭐 난리가 거기서는 났었습니다. 뭐 저 한국에서 그렇죠? 뭐 심판들 매수했거나 뭐 그 참 폭탄적인 운영했다 이러는데 60년대 북한하고 경기 지고요. 또 우리한테 지고 그래서 이태리 가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경기 시작하면서 심판이 우리한테 페널티킥을 주니까 이태리 축구협회장이 저랑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제스처를 했어요. 심판을 매수했지 이런 뜻으로. 그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재미있는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스처로 답변해 주시 그러셨어요. 이렇게. 뭐 그 매수라든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까?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능하신데 안 하신 건지? 축구가 워낙 인기가 있어서요. 네. 승부 조작이다, 심판을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랬다. 그런 건 항상 있고요. 네. 그런 건 항상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심판 배정할 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데 우리 월드컵 4강 때는 잘못된 배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정말 축구가 스포츠인데 또 그 물 밑에 정말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해관계 막 이런 외교 전쟁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이건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시아계 40여 개 국가 중에 우리를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이 우리 찍어줄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 찍어줄 것 같나요? 뭐 찍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40여 개 중에 우리하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까운 나라, 어느 나라 생각나세요? 우리는 바깥 세상에 나가면 친구가 없는 나라예요.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뭐 좋은 거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타이밍도 절묘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배임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하고도 3개월 가까운 시간이 더 지난 시점에 그것도 하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럴 거였다면 1년 넘는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왜 굳이 지금 결론을 내렸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던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 소식 듣고 다소 좀 뜬금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고요. 네. 박 처장님께서는 검찰의 처분 결과 언제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저희도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일 때문에 정황이 없는 와중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저희 참여연대 사무실로 등기 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예. 이게 검찰이 사건 처리 결과 처분 통지서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딱 3장짜리 우편을 이제 받아보고서야 금요일 오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형사 6부의 정옥자 검사 명의로 된 처분 통지서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시영 씨 아들, 그리고 김윤옥,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씨 세 사람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 이런 내용이 담긴 종이였습니다. 예.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고발한 게 지난해 3월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후의 사건 경과, 그리고, 어떻게 고발하게 됐는지, 짐작은 됩니다만, 그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벌써 이 사건이 생긴 지가 2011년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가물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예.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조금 된 2010년부터 퇴임 후에 거주할 집을 이제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거주할 집뿐만 아니라 경호시설도 함께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이 집을 고르는 것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가족이 살 집과 경호원들이 거주할 곳을 함께 사면서, 대통령이 살 집의 가격은 낮춰서 계산하고, 경호시설 부지는 가격을 높게 쳐줘서, 9억 7,200만 원 정도를 국가는 더 내고 이 대통령 일가는 아끼는, 그래서 9억 7천만 원 정도가 국가가 손해를 보고 이 대통령은 이득을 보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1년 5월에 이 사건이 알려져서 야당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했지만 검찰은 그때 당연히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서 최소한 김인종 당시 경호처장과 경호청 직원 3명은 기소해서 작년 가을에 모두 이제 유죄 판결까지는 나왔죠. 예. 아쉬운 거는 이광범 특검도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이다 보니까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받았지만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이제 거부를 했었고, 그리고 수사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려고 했더니 대통령이 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도 거부해서 청와대의 깊숙한 곳까지는 이광범 특검이 손을 대지 못했는데요. 예. 작년 이제 2월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퇴임한 직후였죠. 퇴임한 직후인 작년 3월 5일에 저희가 이제는 퇴임한 대통령이니까 좀 철저하게 한번 수사해봐라 라는 요청을 담아서 고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한 대로 1년하고 수개월이 지나서 이렇게까지 일이 오게 된 겁니다. 예.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그 이유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던가요? 저희가 첫날 금요일날 받을 때는 이제 그런 상세한 내용은 없었고, 예. 어제 저희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서 이제 기소하지 않는 이유, 불기소 이유서를 청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경호처장하고 경호처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을 산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 가격을 자기가 내야 될 몫과 국가가 내야 될 몫을 어떻게 분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하는 그 경호처 직원들의 말을 그냥 그걸 믿는다 예. 하는 부분밖에 없는 거죠. 왜 그 말을 믿어야 되느냐? 왜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은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그게 믿을 만한 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정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시한 바 없이 단순히 경호처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것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정말 좀 수사의 의지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빨리 사건을 종결짓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대로라고 한다면 네. 이 전 대통령이 살게 될 집에 관한 문제인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이제 독단적으로 그것도 위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이제 진행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를 검찰의 얘기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수사나 처벌 의지가 없었다. 이것 말고는 이해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수사 검사는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저희가 이 사건을 처음에 고발한 다음에 예. 한 2, 3개월 후에 고발인 조사는 사실은 빨리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고발인 조사는 진작에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진척이 지금 한 1년가량 사실은 아무 일이 진척이 없다가 이번에 된 거고요. 이번에 처분한 검사와 원래 이 사건을 맡아서 작년에 저희 고발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났던 검사는 다른 검사인 것 같습니다. 예, 바뀐 검사고요.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 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보고했고 또 심지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까지 한 사실이 재판에서 그동안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재판에서 드러난 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그게 제일 제가 검찰에게 사실 고발할 때 가장 좀 비중 있게 다룬 근거라 할까요? 처벌의 근거가 대통령하고 김인종 전 처장하고는 최소한 3번의 땅 매입과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10년 2월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땅을 사자라고 하는 결정이고, 그다음에 2011년 초와 2011년 4월에 이 거래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고요. 땅은 2011년 5월경에 이제 계약이 되는데요. 예. 2011년 4월경에는 2011년 초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내곡동 사저하고 또 다른 한 곳을 후보군을 2개로 압축했다라는 거를 2011년 초에는 보고를 했었다 했고, 그다음에 땅을 매입하기 직전에 2011년 4월에는 최종적으로 내곡동 땅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고서 이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냐 그러면 그 땅은 자기 이름 말고 이시영 씨 명의로 아들 이시영 씨 명의로 사라라고 했고, 김인종 씨가 검찰에서 특검에서 그나마 진술한 거는 예산을 제외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한 부분을 제외하고만 대통령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까지는 보고했다는 그게 지금 드러난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이런 정황, 아들 이시영 씨 이름으로 땅을 사라, 그리고 대통령은 예산을 제외하고 예산이 부담하는 것 말고 나머지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라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11억이 넘는 이 큰 집을 사면서 평당 가격이 가면 대충 어느 정도냐 하면 국가는 어느 정도 예산 투입하는데 내 돈은 얼마나 나가느냐 이런 상세 내역을 설명을 안 들었던 것도 저희는 납득할 수 없고, 대통령이 그거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김인종 전 경호처장하고 이렇게 집의 거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유독 그 땅의 가격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이제 고발장 접수하신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사실은 어떻게 나왔어야 마땅하다,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을 텐데. 결론을 희망하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배임 행위가 된다. 예. 김인종 전 처장은 배임죄로 이 사람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죄로 이 실무자들은 처벌을 받았던 만큼 그 이득을 본 사람도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예. 물론 결론은 또 저희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검찰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소는 했어야 된다. 예, 수사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검찰은 수사를 한 게 없었던 거죠. 옛날 검찰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아무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검찰이 보았던 김인종 처장의 그 진술, 3년, 4년 전에 나왔던 그 진술 내용만 그대로 그냥 보았을 뿐이지, 새롭게 추가로 조사를 하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했거나, 서면으로라도, 조사를 했거나, 이런 노력들을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서면 조사 자체도 안 했습니까? 예.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의 말이 맞다, 이렇게라도 이제 보통은 불기소 이유서에 쓰는데, 그게 내용 보면,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어떤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믿겠다라는 것만 있지. 예.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낸 무슨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말한 진술에 따르면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아무런 조사를 안 하고 과거 2011년도에 했던 검찰의 진술, 그리고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내버렸을 때 그 자료, 그것만 보고 모든 걸 결론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안 하고 결론 내린 것이 가장 저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결과도 문제지만 수사를 하지 않고서 결론 내렸던 거, 이게 더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더욱더 정치 검찰이다. 권력의 앞에서 고개 하나 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검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고발인에 대한 조사 자체를 안 했다. 그리고 네. 처분을 내렸다. 이것 자체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조사 방법이야 이제 검찰의 재량이니까 사실은 그 자체로 왜 피의자가 되는 사람, 피고발인을 부르지 않았느냐, 이걸로 그 자체로 사실은 위법은 아닙니다. 근데 위법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게 맡긴 권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힘이 검찰에게 있는데 예. 그런 걸 스스로 포기한 거니까 이거는 뭐 위법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한 거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직무를 유기했다. 그렇게까지 그렇죠. 볼 수는 있겠군요. 네.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조사도 안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자체를 1년 3개월 가까이 좀 끌었고요. 네. 결국은 뭐 지난 금요일에 이런 처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시점상으로 본다면 지방선거 목전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많은 경우에 검찰은 아주 중요한 사건, 그중에서도 자기들이 좀 떳떳하지 않은 사건이라 그럴까요?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사건들은 국민들의 정신이 없는 와중에 발표를 항상 해왔습니다. 상투적인 방법이죠. 이번에도 뭐 세월호 참사, 지방선거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했는데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봐도 왜 1년 몇 개월 동안 끌다가 최근에 뭐 수사를 종결을 했는지, 이번에 이걸 발표하는지, 예. 그렇다면 최근까지 무엇을 뭐 뒤져봤다든지 찾아봤다든지 노력을 최근까지 뭐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조사 발표 타이밍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경황이 없을 때 그냥 발표해버리고 자기들은 여론의 관심이 좀 떨어질 때 그냥 처리해버리겠다. 그런 속셈이 보이는데요. 또 보통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자기들이 좀 떳떳하지 않은 경우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번에도 사실은 처분은 수요일인 27일에 했지만 기자들에게 그걸 전혀 알리고 있지 않다가 저희한테 우편으로 저희가 딱 금요일 오후에 받아볼 수 있게끔 보내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고서 조용하게 이 사건을 빨리 그 여론에 관심 없는 상황에서 해결해버리겠다. 그렇게 계산을 한 처분인데요. 이러면 또 매번 사실은 왜 주말을 앞두고서 사건을 발표하느냐. 이런 비판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좀 안 고쳐지고 있는 것도 좀 검찰이 떳떳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검찰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뭐 항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항고를 한다고 해서 이 의지 없는 검찰이 뭐 과연 바뀌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고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괜히 힘 빼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뭐 생각도 사실 드는 게 사실인데요. 예. 저희 좀 더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해서 항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항고를 할지 이런 걸 좀 더 생각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항고는 뭐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로부터 한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저희가 잘 좀 생각해서 이왕 할 거면 효과적으로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법률적으로 논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항고를 해서 또 같은 검찰, 물론 이제 서울 고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결과가 좀 달라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이번 사건은 지금 저희가 제출한 무슨 자료가 새로운 증거가 지금 당장 나와서라기보다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부르거나 대통령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또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하는 수사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 수사 의지가 지금 현재 검찰에게는 안 보이는데 저희가 당장 그냥 항고장을 하나 낸다고 해서 어떤 의지가 또 생길 거냐. 물론 항고를 맡는 검사가 어떤 검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낙관하기 어려운 거죠. 오히려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다시 한번 형성된다든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좀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좀 바뀐다 그러면 예. 그래도 이 검찰에게 좀 더 수사 의지가 생길 수 있는 또는 수사 의지를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매우 비관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달 정도 처분 받은 이후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항고 여부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박 씨 배임 혐의로 고발했던 참여연대 박근영 협동사무처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검찰이 1년 3개월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세월호 침몰과 정부의 구조 실패까지 온갖 초대형 사건 사고와 이슈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여를 평가하는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선거운동 막판에 불쑥불쑥 터져나온 불성사한 장면들 탓에 가뜩이나 가늠하기 어려운 선거 판세가 더 깜깜해졌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성수 정치평론가 연결해서 이번 지방선거 전망에 관한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우선 지난달 29일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자체가 금지돼서 좀 판세 분석 자체가 좀 안개 속이다, 이런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인용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오래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건 또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접전 지역으로 좀 꼽히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현재 판세가 어떤지 좀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일 접전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곳이 부산과 광주입니다. 예. 광주나 부산이나 예전에는 접전지로 분류될 수조차가 없었던 곳들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이라고 하면은 항상 여권, 새누리당 쪽의 텃밭이었고, 그리고 광주라고 하면 민주화의 성지로 항상 야권에, 그야말로 야권이 후보만 결정되면 그대로 당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곳인데, 이 두 곳이 지금 무소속 후보들한테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부산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안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박빙의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더더욱 막판의 선거 양상이, 그야말로 혼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거티브로 이렇게 서로의 공격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전략공천에 반발하면서, 탈당을 감수했던, 강훈태 후보와 또 이용섭 전 후보의 단일화가 만만치 않은 그런 힘을 과시하면서 예. 지금 현재 혼전 양상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전국이 사실상 거의 혼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바깥에 있었다라고 하는 곳이 고작해야 경남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그리고 전남, 전북 정도밖에 없고요. 예. 나머지 특히나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안개판이었거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이 이제 초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내일 투표가 실시된 이후에
이 투표함을 좀 열어봐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막판으로 가면서 각 그 지지층들의 결집이 아주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투표층들이 많이 있는 그런 여당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는 야당의 또 숨어있는 표들, 이 표들이 과연 어디가 더 많이 결집할지,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갈지, 이걸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시점인 지난달 29일, 이게 29일 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28일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는데, 이 사건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미쳤죠. 이미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안대희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지방선거는 아마도 여권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갔을 텐데요. 예. 안대희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미묘하게 여권의 동정표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후에 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어떻게 보면 동정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선거운동, 선거 전략들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안대희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선거 막판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사퇴를 하지 않으면서 공방을 이어갔다면 야권의 입장에서는 집중 타겟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방선거가 굉장히 쉽게 풀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장렬히 전사를 하니까 그 혜택들을 여권 인사들이 고루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 이전보다는 동정 쪽이 더 부각이 돼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실제로는 안대희 전 총리 후보가 낙마하게 된 이유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례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익혀지기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참 고심하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가 거부됐다. 그래서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불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오히려 강화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언론에서 프레임을 이렇게 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할들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보수 언론들의 프레임 짜기가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구하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미묘한 기류를 형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이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49일쯤 되는 시점이고요. 내일이 이제 지방선거인데 딱 50일 되는 시점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로 들끓고 있는 이른바 그 분노의 표심, 이게 좀 시일이 또 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예. 어느 정도 유효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앵그리 맘과 앵그리 데디, 특히 40대와 50대, 여기가 판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40대들의 어떤 그 투표 성향들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혹시 40대들의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사실 여러 가지 분석들의 그 근거들을 보면 20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부재자의 형태로 투표를 갖다가 좀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30, 40대들은 좀 자유롭기 때문에 투표율이 사전투표에서 좀 낮게 나타난 그런 현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예. 지금 현장들을 들여다보면은 이 앵그리 표심들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탄탄하게 그 심판론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 선거의 막판까지의 어떤 흐름들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서
정말 결정적인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 후보들이 생겼을 경우, 특히나 여권의 후보들이 그런 결정적인 어떤 결격 사유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앵그리 표심은 아주 그 강력한 그런 심판의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사전 투표에는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실제 내일 투표장에 많이 투표를 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전 투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20대에 대한 투표율이 좀 높았던 부분은 군 장병이라든가 이런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 때문에 높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50대 이상에서도 좀 투표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 적극적인 투표층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5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일단 50대 이상에서는 은퇴하신 그런 그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성적인 그런 의지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고 또 반드시 투표를 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쪽보다는, 그리고 투표를 갖다 이제 나름대로 자신의 의사 표시를 통해서 정권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를 한다. 이런 의식보다는 좀 관성적인 투표의 경향이 많은 그런 연령대들이 50대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 그 시점에서 뭐 사전 투표든 부재자 투표든 또 기본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하는 것이든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대 이하가 높았다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던 것인데, 예. 실제로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면 50대 이상에서의 높은 투표율, 이것은 이전의 대선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그런 형태의 비율로 높았던 걸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직업적인 특성, 그리고 자신의 여건상에서 사전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들이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사전투표는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분석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특정한 그 세대의 움직임들을 읽어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그런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20대 이하에서 뭐 한 20%가 넘는 투표율이 나오고 5, 60대에서 10%가 채 안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뭐 5, 60대 이상에서 적극 투표층들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예. 20대 이상의 어떤 심판론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볼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선이 더 중요해지고 이 사전 투표의 어떤 흐름들은 투표율을 약간 높이는 데 이익을 담당했다. 이 정도로 분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투표율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사전 투표 결과가 갖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이 뭐 선거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이 막판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몇 지역에서 통합진보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를 했습니다.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상의 야권 단일화 아니냐 이러면서 좀 상대 후보 쪽을 좀 비판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진보당 후보들의 잇따른 사퇴 어떤 결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묘하게 성향이 다른 정치평론가들이 완전히 다른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정치평론가들은 지금 집중적으로 여권이 공격을 할 수 있는 타겟을 만들어줬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여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권표를 결집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통합진보당 후보가 최소한 2%에서 많게는 5%까지를 획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된 울산과 같은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또 많은 그런 지지세를 갖다 확보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 통합진보당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만만치 않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말 작심을 하고 한쪽의 후보를 특히나 야권으로 밀어줬다라고 한다면 막판에 혼전 양상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보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통합진보당의 막판 사퇴를 중요한 하나의 또 변수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 결국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금 현재 여나 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에 있는 그런 표심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 2% 3%는 정말 양쪽 거대 여야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마지막에 그래도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권이나 무효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저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이것도 표 결집이겠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심리.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야권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막판에 좀 뜨거운 이슈가 하나 생긴 게 바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줄곧 여론조사에서 좀 선두권을 달리던 이제 고승덕 후보의 친딸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교육감 돼서 안 된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려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 일이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영향을 줬고 이미 그 영향들이 표로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수혜자가 문용민 후보가 될 것인가, 조희연 후보가 될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고승덕 후보가 그 이후에 하루 동안은 또 집거를 했었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선거 일정을 수행하는 것 같더니 또다시 또 집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대중들을 만나는 어떤 시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를 갖다가 해명하는 그런 모습들조차도 결코 특히나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결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적으로 몰아간다든지 심지어는 지금 부인과 천안까지 나서가지고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예.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차하게 여겨지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대희 후보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대희 후보가 작년에 이 전사를 하면서 여권 전체에게 최소한 1% 이상의 표를 갖다 얹어줬다고 한다면 지금 고승덕 후보는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어서 예. 문영민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공작 논란에 말려들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고승덕 후보가 확실히 앞서고 그 이후에 문영민, 조희연 후보가 따라가는 그런 형상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개정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광주광역시장 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쪽의 전략공천을 받은 윤장현 후보, 그리고 현직으로 있다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한 강훈태 시장이 대결하고 있는데,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 입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그렇게 영향을 주게끔 모든 언론들과 그리고 또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흔히 통칭해서 친노라고 얘기하는 그런 계파 쪽에서 예.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안철수 대표는 광주에 전략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그런 상처를 갖다 받았습니다. 실제로 전체 광역 후보들 중에서 안철수 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광주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엄청난 그런 상처를 입은 데는 아무래도 보수 언론들의 힘들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습이 고스란히 윤장현 후보의 패배가 됐을 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이 분명히 불거질 것이고요. 특히 지금 선거가 막판에 가면서 정말 혼전양상이 되고 실제로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 중에 하나가 이슈 파이팅인데요. 확실한 이슈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이 분명히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이기고 나서도 광주를 진다면 이러한 책임론들의 집중이 안철수 대표한테는 몰려가겠죠. 예. 그렇지만
선거에 패하더라도 광주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오히려 또 그 안철수 대표의 나름대로의 그런 선택들이 광주에서는 지지를 받았다는 입장 때문에 또 완벽하게 또 그 어떤 그 심판의 어떤 목소리들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는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에 올인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광주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광주 선거 결과가 새정치민주연합, 특별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참 중요한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선거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예, 전망에 대해서 김성수 정치평론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전투표를 한 분들이 약 10% 넘게 가량 좀 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90%의 유권자들은 이제 투표를 해야 될 그런 유권자로 남아 있습니다. 모쪼록 소중한 한 표를 빠짐없이 행사하셔서 정치를 심판하고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투표를 함으로써 발생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뉴스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선거 관련 특집 방송 때문에 뉴스반은 없습니다. 다른 코너에서 인사드리겠고요. 뉴스바로는 모레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